안녕하세요, 심용환입니다. 그 한 주간 잘 있었죠? 어찌됐건 뭐 매번 똑같은 인사를 2년째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하면 상황이 참 뭐 이런 얘기 항상 그 비슷비슷한 얘기로 이야기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가고 우리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단련시켜가는 과정은 뭐 똑같은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학생 때 이제 외환 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외환 위기가 터지면서 완전히 뭐 나라가 폭삭 깔아앉게 되면서 뭐 학교 자체의 문제보다 이제 그 외환 위기 여파 속에서 참 힘들었었던 시간들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그 취직이 되면 그냥 학점을 막 주셨어요. 축하한다고 하면서. 저도 그때 결국은 이 직장인 생활과 대학 생활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막 학점을 한 상당수는 그냥 이렇게 막 되게 막 그냥 받기도 했던 적도 있고, 또 저는 또 제가 나왔던 대학이 그 대기업 인수를 하면서 공사장이 또 됐었죠. 마지막 한 2년. 저는 거의 대학을 다닌 기억이 없어요. 한 1학년 때 정도만 대학에서 좀 친구들하고 놀고, 그때도 뭐 재미도 없었고, 그러다가 2, 3, 4학년은 정말 밖에서 겉돌았죠. 다른 단체들 찾아다니면서 공부하고 배우고 선배들 만나고 선생님들 만나고, 또 이제 외환위기 터지니까 막 창업하고 막 회사 친구들하고 회사 운영하면서 막 그 교생 나가고, 그래서 낮에는 교생이었다가 밤에는 막 그 회사 운영하고, 뭐 낮에는 수업 듣 회사에서 일하다가 수업 들으러 갔다 와서 또 회사 다니고 이러면서 참 그때 체력도 좋았어요. 아무튼 그랬었던. 그래서 저는 하여튼 제 세대의 특징이기도 하고 저희 특징이기도 하고 이렇게 학내에서 뭘 많이 못했던 좀 특징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 얘기를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튼 중요한 건 우리 공부 제대로 해보자. 의미 있게 해보자. 재밌고 즐겁게. 그리고 하나 장점은 어쨌든 이렇게 그 학점은 이렇게 좀 최대한 잘 주는, 맞아. 지난 오프닝 수업할 때 그 얘기를 안 했구나. 제가 아무튼 최대한 학점을 이렇게 잘 주는 편이거든요. 모르겠다. 이 소문은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아무튼 이렇게 상대 평가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좀 점수를 잘 주려고 노력하는 건데, 여튼 그렇다. 자, 일단은 그 근현대사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면 간단한 연표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즉 서양사예요. 이제는. 자, 14세기, 15세기 때 르네상스가 있고, 이거 얼추 따지는 거예요. 16, 17세기 때는 종교개혁의 시대고, 17, 18세기 때는 절대주의를 거쳐서 비로소 시민혁명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시민혁명의 결과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탄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4세기, 15세기 때는 르네상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세적 미몽에서 벗어나서 그리스 로마 고전을 탐닉하면서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는 거죠. 사실은 뭐 중세적 미몽이라고 얘기하기엔 최근에 이제 많이 입장이 바뀌어서 어떤 중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고전 그리스 로마를 받아들이면서 문화적인 대격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탈리아에서는 어떤 그런 문화예술에서 굉장히 큰 변화적 성취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북유럽에서는 교회를 비판하고 현실 사회를 비판하면서 기존의 체제에 반감을 가지면서 그리스로마적인 것을 탐닉하는 새로운 문화혁명이 일어났던 거고, 그 이후에서 결국 종교개혁이 터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교적 관점도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개혁, 리포메이션이거든요. 교황과 영주들이 주도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그 교황이 주도하던 종교적 세계가 와해가 되면서 국민국가로 나아가게 되어가는 특징들,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새로운 형태의 사회구조 같은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뒤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 절정이 시민혁명인 거죠. 영국에서 먼저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이 일어났고요. 미국에서도 독립혁명이 일어났고, 그 다음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프랑스 대혁명은 이제 인류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이런 강력한 경험 속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은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예요. 이게 간단하게 말해서 모든 인간은 자유롭다라는 한 개념과 우리 민족이 자유로워야 된다, 우리 민족이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큰 두 개의 경향성이에요. 이건 뭐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되실 거예요. 현재 우리가 느끼는 자유에 대한 개념들, 한민족의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적 성공,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대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서양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틀거리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르네상스 종교개혁, 시민혁명을 거쳐서
자유와 민족이라는 가치, 자유와 국가라는 가치. 이게 이제 민족이라고 제가 말을 써놓겠지만 내셔널이잖아요. 그래서 번역은 민족으로도 번역이 되지만 국가로도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유와 민족, 자유와 국가, 자유로운 국민국가, 자유로운 민족국가 이런 개념으로 역사가 한 단계 크게 변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 관계상 앞에 르네상스나 종교개혁은 다루지 못해요. 종교개혁은 좀 다룬다. 보고 되고 그러다가 18세기 말 19세기부터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인류의 삶이 또 한 번 바뀌어요. 여기다 간단하게 써놨지만 자본주의라는 엄청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인간 삶의 경제적 생활 양식 자체가 바뀌게 돼요. 지금처럼 살게 되는 거죠. 돈이 최고인 세상, 돈으로 뭔가를 결제하고 해야 되는 세상, 그리고 이 어떤 그 기업이 중심이 된 사회,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 속에서 운영되는 세상. 과거에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았잖아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기업 행위를 통해서,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자본가의 투자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노동 행위를 통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 완전히 뒤바뀐 거죠. 산업혁명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고요. 근데 이제 산업혁명의 과정과 자유주의의 발전 속에서 문제의식이 생깁니다. 무슨 문제의식이 생기냐면, 봐라, 인간이 인간을 지배한다. 프랑스 대혁명 때 신분제를 해체하면 이상사회가 도래할 줄 알았더니 이거 전혀 그렇지 않다. 결국은 똑같지 않냐? 결국은 똑같은 인간을 지배하고 자본가가 노동자들을 학대하고 이런 사회가 되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드디어 혁명사상이라는 게 풍미를 하게 됩니다.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중국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 냉전의 시대가 시작이 되죠. 또 한편에서는 여기다 지금 안 써놨지만 세계대전으로 귀결되는 건 제국주의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유럽인들이 식민혁명과 산업혁명이란 엄청난 변화 속에서 우월한 지위를 갖고 전 세계를 점령하는 거죠. 전 세계에 땅 따먹기를 하다가 따먹을 땅이 없으니까 지들끼리 싸우는 거죠. 그게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러면서 결국은 제국주의 체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고 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가 등장하죠.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하여튼 이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이 근현대사의 격변, 식민혁명과 산업혁명의 격변과 제국주의의 격변 속에서 등장했던 건 파시즘과 공산주의입니다. 극단주의자들인 거죠. 극단주의자들. 파시즘은 국가지상주의자들인 거고, 공산주의자들은 말 그대로 이제 사회주의자들인 거죠. 그래서 극단주의자들이 급진적인 선택을 통해서 역사의 변화를 추동하는 그런 시대가 또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짧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거지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시민혁명을 통해서 자유와 민족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에는 극단주의 사상이 풍미를 하게 되면서 큰 영향력을 또 행사하게 됐다는 것도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신적 측면에서는 홉스의 사회계약설, 로크의 저항권 사상, 루소의 계몽주의 같이 시민혁명을 합리화시키는 생각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급진주의적 생각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얘기는 너무 큰 얘기여서 이 얘기는 우리 수업에서는 얘기를 하진 않을게요. 다만 이런 식의 지적 혁명과 지적인 변화들도 있었다라는 거 정도, 자유를 이야기하고 리얼리티 문학 같은 리얼리즘이 강조가 되기도 하고 민족을 강조하기도 하고 로맨티시즘, 여기서 말하는 낭만이라는 건 민족성에 대한 예찬이거든요. 라든지 그런 급진주의적 태도, 극단주의라고 말하면 그게 너무 좀 부정적 느낌이어서 급진주의죠. 레디컬한 생각들. 계급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여성의 지위를 바꾸지 않는 한 인류사는 평등해지지 않는다. 경제적 평등을 달성하지 않는 한 세상은 동등해지지 않고 이상사회, 해방사회는 오지 않는다. 어떻게 되는가? 폭력혁명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는 저희 커리큘럼상 도저히 시간 관계상 안 되죠. 이거는 근현대 철학 이런 거 수업 시간에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철학과 수업을 통해 좀 더 자세히 배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포인트의 중심으로 와서 우리가 좀 다뤄볼 수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국혁명이죠. 영국혁명. 자, 영국혁명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문제인데, 보다 보면 일단 이 사람은 찰스 2세입니다. 영국혁명 때 이제 처형을 당했던 국왕이죠. 스토리로 얘기하면, 스토리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이건 뭐 먼 나라 이웃나라 같은데 읽어보면 좀 잘 나오는데, 뭐 이렇게 좀 정말 너무 어려운 먼 나라 이웃나라 좀 읽어보셔도 돼요. 먼 나라 이웃나라가 좀 보수적인 관점이긴 하지만 어른들이 보기에도 괜찮거든요. 근데 보면, 자, 스토리는 이렇게 됩니다.
영국의 절대주의가 몰락을 하는 시점이에요. 엘리자베스 1세의 치세가 끝난 다음에 제임스 1세가 통치를 하게 되는 과정이 이제 중간 단위 딱 존재하게 되는데, 그 전부터 얘기해야 되는구나. 헨리 8세 때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돼요. 헨리 8세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관주도의 종교 개혁을 합니다. 즉 헨리 8세가 본인이 국왕으로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종교 개혁의 열기를 흡수해서 영국 국교회, 오늘날 성공회죠. 국교회를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종교 개혁의 열기를 그 군주가 이용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종교라는 게 쉽게 바뀌질 않죠. 그래서 헨리 8세, 에드워드 6세까지는 이 영국 성공회와 또 그냥 순수한 종교 개혁을 지향했었던 영국 청교도들, 장로파들이죠. 칼뱅파들. 이런 사람들이 이끌어가다가 메리 여왕 때가 되면서 카톨릭이 재기를 합니다. 그래서 블러드 메리라고 해서 메리 여왕이 영국 성공회와 청교도들을 대거 죽이는 반종교 개혁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결국 이제 엘리자베스 1세 때 다시 이제 카톨릭을 무너뜨리고 영국 국교회, 즉 성공회 중심으로 시스템이 정착이 되죠. 근데 그 이후에도 보면 제임스 2세 때가 되거나 하면 또 친카톨릭 정책 같은 것들을 막 펼치면서 갈등이 생겨요. 여튼 이 과정 속에서 엘리자베스 1세가 나라를 안정시켜 놨는데 제임스 1세랑 찰스 1세 단계에 다시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 국왕의 무능을 비판하면서 청교도 혁명이 1차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권리청원이라고 해서 찰스 1세에게 요구했던 요구 사항들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찰스 1세를 처형하고 공화정으로 들어가면서 청교도의 지도자였었던 올리버 크로멜이 영국을 통치하죠. 하지만 이제 그리고 실제로 올리버 크로멜은 항해법을 통과시키면서 영국이라는 나라를 네덜란드를 꺾고 세계 최고의 해양 국가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로 또 올려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크로멜이 죽은 다음에 공화정은 쉽게 무너지게 되고 다시 찰스 1세의 아들이었던 찰스 2세가 집권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 이제 의회파, 그러니까 이 의회는 청교도들과 영국 국교도들이 이제 있는 곳인데 영국의 귀족들인 거죠. 영국 의회가 분열을 합니다. 토리파와 휘구파로 나눠지게 되는데 토리파는 뭐냐면 왕을 지키자, 왕정의 체제를 포기하지 말자 이런 입장인 거고, 휘구파는 왕은 상징적인 존재고 의회가 뭔가 이렇게 주도하면서 국가를 이끌어야 된다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이제 찰스 2세의 동생이었던 제임스 2세가 다시 친카톨릭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결국은 의회가 연합을 해서 명예혁명을 일으켜서 제임스 2세를 몰아내고 권리장전이라는 것을 명문화하면서 영국의 시민혁명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시민혁명이라는 것은 결국 의원 내각제 중심의 정치체제, 입헌군주제, 국왕은 있지만 국왕이 실권이 없는 시스템으로 안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쭉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이 정치사적 얘기를 다 할 수는 없는데 흐름을 봤었을 땐 종교개혁이란 배경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영국의 절대군주가 몰락해가는 경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면 핵심 구도는 이거 올리버 크로멜입니다. 절대군주 대 의회와 청교도의 싸움입니다. 군주는 중세적 권위를 바탕으로 해서 군주원자 전제군주 행세를 하고 싶은 거고, 그에 대해서 지금 의회와 청교도가 저항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의회는 이제 주로 영국 성공회 국교도들 아니면 청교도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주로 이제 중상위, 완전 상위 귀족은 아니고 젠틀이라고 불리우거나 정도 보는 이제 그러니까 분홍들이나 아니면 중간계층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역사의 변화가 있어요. 앞에 그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면 일단 종교개혁기 때 이 종교개혁, 영국 청교도들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이건 영국 청교도들만이 아니라 마르틴 루터, 칼뱅, 특히 칼뱅파들, 칼뱅파가 이제 프랑스로 가면 위그노고, 네덜란드로 가면 고이센이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파라고 불렸고, 영국에서는 청교도라고 불렸거든요. 교회 쉽게 말하면. 자,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은 무슨 주장을 하냐면, 교회는 신도의 자발적 결사체이다. 목사는 주교가 아니고 회중이 뽑아야 된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국가나 감독의 통제 없이 스스로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말 그대로 각각의 교회는 신도들이 모여서 투표를 목사를 뽑고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존재라는 거지 국가의 통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이게 왜 문제가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지금 입장인 거고, 이 당시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죠. 이 당시 같은 경우는 로마 카톨릭이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의 모든 교회 조직을 다 장악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로마 교황은 황제보다 높은 서유럽 문명권의 아버지, 파파고, 그 밑에 추기경단이 전 유럽의
다 한 명씩 박혀 있고 대주교들이 있고 그 밑에 일반 주교가 있고 다시 그 밑에 일반 사제가 있고 그 밑에 수녀가 있고 평신도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유럽을 교황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다 조직망이 돼 있어서 지배하고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즉 권위라는 것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교황이 황제와 왕의 권위를 보장해주고 다시 지역의 영주와 귀족들이 주교의 권위를 보장해주고 하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구조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순수한 신앙 공동체이고 아래로부터 위로 가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나 절의 구조가 다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익숙해 보일 수 있지만 그때는 기존의 위계적 권위의 체제를 무너뜨리면서 새로운 형태의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과정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런 주장이 하나 등장해요. 두 번째는 또 뭐냐? 에드워드 쿠크가 제임스 1세 당시에, 그러니까 제임스 1세는 엘리자베스 1세 다음의 국왕인 거죠. 이 제임스 1세 당시에 에드워드 쿠크가 보통법을 위해 싸운다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절대군주가 계속 절대군주적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웃겼던 게 엘리자베스 1세는 그때의 혼란기, 즉 이 청교도들이나 영국 국교도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구제해주고 카톨릭을 처단하면서 적절하게 리더십을 발휘했었어요. 절대군주지만 의회를 존중했고 귀족을 존중했고 그리고 청교도 신앙을 존중해줬어요. 그러면서 절대적 권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권위는 존중받았거든요. 근데 제임스 1세 같은 경우는 실력은 엘리자베스 1세보다 훨씬 못한데 절대군주의 위세는 더 부리고 싶어하는 사람인 거예요.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에드워드 쿠크가 막 싸우는데 뭔가 논쟁이 필요하잖아요. 제임스 1세가 얘기하는 건 난 절대 군주야. 왕권 신수설. 권력은 신으로부터 받았어. 지금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에드워드 쿠크가 뭘 얘기하냐? 커먼 로우, 보통법.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헌법인데 커먼 로우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자, 이게 중요합니다. 왕은 판결을 보류할 권한이 없고 의회의 특권은 고대의 기원을 두고 있고 법 아래 왕, 법정은 왕권에서 분리되어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해 줄게요. 왕은 판결을 보류할 권한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법권은 분리독립되어 있다는 거고 의회의 특권은 고대의 기원을 두었다. 지금 당신이 왕권 신수설을 얘기하는데 왕권 신수설은 중세적 관념인 거고 의회의 권리라는 것은 고대 그리스 로마에 있다. 절대군주보다 먼저 나왔다. 즉 이게 뭐예요? 입법권의 독립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마지막 법 아래 왕, 법정은 왕권에서 분리되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보통법이 왕권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날 근대 민주사회의 구조가 뭐예요? 헌법이 있고 헌법의 권위하에서 입법, 사법, 행정권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드워드 쿠크가 지금처럼의 삼권 분립으로 갔던 사람은 아니죠. 이때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드워드 쿠크는 삼권 분립의 원형적 발언을 하면서 절대왕정기 때 절대왕정을 비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종교개혁기 때 아래로부터의 권위 구조를 이야기하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론과 어떤 사회 구성체의 대안적 체제와 절대왕정기 때 위로부터 이루어지는 사회체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헌법과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삼권 분립이라는 대안체제가 이미 종교개혁기, 절대왕정기 때 영국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익숙해요.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는 특징을 또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그 다음 왕인 찰스 1세 때가 되면 찰스 1세가 통치를 엄청 못해요. 찰스 1세가 엄청 통치를 못하니까 의회를 장악하고 있던 청교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죠.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프랑스를 침공했다가 깨지고 스코틀랜드를 지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스코틀랜드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양쪽으로 위기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찰스 1세가 거기다 더군다나 찰스 1세는 굉장히 사치스러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국고가 거덜난 상태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청교도들한테 돈을 빌려요. 그때 청교도들이 장악하고 있던 의회가 제안을 하죠. 돈을 빌려드리고 프랑스나 스코틀랜드의 침공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할 테니, 즉 군대까지 파견할 테니 대신에 여기다 사인을 해라 라고 사인을 하는데 결국은 사인해주죠. 그게 뭐냐? 권리 청원이에요. 이제 Petition of Rights인데 보세요. 의회가 조세의 권리를 독점한다. 자유인은 이유 없이 구속될 수 없다. 주민의 동의 없이 군대를 민가에 숙박시킬 수 없다. 민간인은 군법을 적용할 수 없다. 이게 뭔 얘기냐? 자, 보세요. 의회가 조세권을 확보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권력이라는 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더라도 권력이라는 것이 권위에서도 나지만
권력이라는 건 돈에서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권력이니까. 근데 보시면 세금을 거둘 권리를 왕이 아니라 의회가 갖겠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보시면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도 보면 대통령이 행정권을 갖고 있지만 예산권이라든지 이런 거 다 누가 관리해요? 그렇죠? 국회가 관리해요. 지금 무슨 얘기냐? 결국 국가를 운영하려면 세금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세금을 집행하는 건 국가지만 세금을 관리하고 예산을 정하고 국가 정책의 기관이 되는 법을 정하고 하는 건 다 의회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권력을 나눠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의회가 조세의 권리, 세금 거둘 권리를 독점하겠다. 돈줄을 끊겠다는 거예요. 국왕으로부터. 자유인은 이유 없이 구속될 수 없다. 이거 뭔 얘기였어요? 전제군주가 함부로 대드는 사람들 막 잡아 족치고 막 죽이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군주더라도 자유인들, 그러니까 노예라든지 이런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함부로 구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의원들, 의회에 속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처벌하거나 탄압할 수 없다는 걸 명문화시키게 되는 거죠. 이거는 작게 보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으로 발전했다고 보시면 돼요. 국회의원들이 특별한 죄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사실은 특별하게 어떤 구속이 되거나 의원직 해제가 되거나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넓게 보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권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의 자유,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실전법을 어기지 않는 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간에 그거 갖고 문제 삼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조항은 작게 보면 의원의 면책특권, 크게 보면 자유권 사상의 기초가 되는 거고요. 주민의 동의 없이 군대를 민가에 숙박시킬 수 없다. 이게 뭔 얘기예요? 행정권 남용을 방지하는 거죠. 그리고 민간인에게 군법을 적용할 수 없다. 지금도 민간인은 민간법정에서, 군인은 군사법정에서 나눠져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청원을 보면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이 두 가지 토대 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보다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삼권 분립의 틀거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결국은 찰스 1세가 이끄는 군대와 청교도가 이끄는 군대 간에 싸움이 붙습니다. 그게 청교도 혁명이에요. 그래서 결국 청교도가 이기게 되고 청교도가 찰스 1세를 처형하고, 즉 쉽게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올리버 크로멜이 찰스 1세를 죽이고, 정말 잘 그린 그림이죠. 특히 말을 정말 잘 그렸어요. 찰스 1세를 죽이고 공화정 국가가 잠시 됩니다. 잠시 돼요. 근데 이제 이 공화정 국가 당시 공화정이 된 상태에서 어떤 논쟁이 벌어지냐면 관용이라는 문제를 갖고 논란이 벌어지게 돼요. 즉 종교적 관용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당시의 화두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청교도들도 여러 분파들이 있었어요. 올리버 크로멜 같은 사람은 좀 경제 조금 더 여유로운 사람들이고 교회 장로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장로파라고 불렀고, 또 이제 그 또 다른 분파는 독립파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교회 집사들, 조금 연배가 미치고 경제적으로도 조금 더 여유롭지만 장로파들에 비해서 조금 더 경제적으로는 조금 더 이제 평범한 농민들이고, 그중에 좀 더 이념적으로 급진적인 사람들을 수평파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수평파는 독립파 중에 또 일부라고 또 볼 수 있겠죠. 이 사람들 입장이 다 달라요. 보면 장로파는 종교적인 비관용주의자들이에요. 종교적인 비관용주의자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서 말하는 건 이슬람교도 믿어도 돼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카톨릭도 그냥 받아들이자. 이런 게 이제 종교적인 비관용이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죠. 오직 신앙은 영국 국교회랑 청교도만 올바른 거다. 카톨릭을 탄압해야 된다. 이게 이제 장로파의 입장이에요. 독립파는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탄압을 받았는데 우리가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탄압해? 그건 아니지 않냐. 함께 지내야 되지 않냐. 이게 수평파의 입장이에요. 독립파의 입장이에요. 수평파는 조금 더 급진적이에요. 수평파는 일단 공화정은 무조건 유지를 해야 되고 종교적으로 당연히 관용 가야 되고 11조 없애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11조가 본인이 믿는 본인이 믿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돈을 교회에 헌금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는 11조 세금이에요. 지금도 보면 독일에 가보면 독일 루터교 국교도인들은 자기 월급에서 국가가 그 11조를 떼서 그걸 루터 교회에다 갖다 주거든요. 원래 11조 세금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11조 없어져야 된다. 11조는 자유로운 희사로 바뀌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고, 모든 존재는 법 앞에 평등해야 되고, 인민주권. 왕이나 지배층이 아니라 권력은 인민에게 가야 된다. 일반 국민에게 있어야 된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니까 수평파나 독립파 내에서도 더 급진적인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사회 조직의 운영 원리가 아래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헌법에 기반한 권력 분할이 있어야 되는 거고, 조세권, 의원의 면책특권, 그리고 어떤 국민의 자유권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보장받아야 되고, 종교적 문제에 대해서도 관용을 베풀어야 되고, 모든 존재가 평등해야 되고, 실질적인 권력의 주체도 인민에게 와야 된다까지 지금 온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 중요한 흐름이 뭐가 나타나냐면 디거파가 등장해요. 디거파는 번역하기 너무 힘들어요. 디거파가 땅을 파다라는 뜻이잖아요. 디거스 뭐 이런 뜻인데, 이게 번역을 하면 밭가리파? 뭐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 있어요. 근데 뭐 노는 땅을 안 파요? 논가리파, 밭가리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 디거파는 뭐냐? 이 사람들은 농업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나올 사회주의랑은 좀 다르고, 이 사람들은 마을에 가면 중세 때 마을에 공유지들이 있었거든요. 그 공유지에 가서 공유지를 개간한 다음에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하는 정말 이상주의자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의 제자들과 초기 신도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의 재산들을 다 함께 공유하면서 이상사회를 건설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진정한 이상은 경제적 평등과 경제적 공동체를 만드는 거다. 무소유의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장원제와 지주제를 전면 폐지하고 농업공산 단계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파들이 디거파입니다. 절대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이 사람들이 폭력혁명을 주도하거나 사회주의적인 급진주의자들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어찌됐건 종교개혁과 청교도혁명과 공화정이 달성된 상태이니 우리는 누구도 소유하지 않는 마을 공유지에 들어가서 이런 이상사회를 만들겠다는 거죠. 이 디거파는 쫓겨납니다. 이거 성공하지 않아요. 다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영국식의 영미식, 미국도 이제 영국의 영향을 받으니까 영국 사람들이 넘어가서 미국을 만든 거니까, 영미식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내에선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은 없어요. 이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영미식의 스타일이 뭐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도덕적으로 건전하게 노력해서 내가 번 돈으로 좋은 사회를 만드는 거. 여기까지는 가지만 사회복지제도를 만든다라든지 공산혁명을 한다라든지 사회 시스템을 개조해서 모두를 인위적으로 균등하게 만든다라든지 그런 개념은 영국과 미국에 나타나진 않아요. 왜냐면 초기 디거파의 운동이 다른 형태로 발전하지 않아요. 특히 미국 쪽으로 가버리면 미국에서는 이런 거죠. 아이 뭐 꼬우면 영국 보여요? 보세요. 나중 얘기지만 영국에서는 내가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히 못해서 가난하게 사는 건 내 능력의 부족함인 거죠. 뭐 꼬우면 배를 타든지 해외 식민지로 나가 돈을 벌든지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영국이란 나라는 계속 해외 식민지를 개척했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미국은 더 좋아요. 미국은 서부라는 엄청난 땅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꼬우면 서부로 가서 내 농장을 운영하거나 서부에 가서 금광을 캐면 돼요. 이런 식으로 영국이나 미국은 사실은 새로운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사회라는 특징을 또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는 어떤 그런 경제적 재분배에 대한 개념은 잘 안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거파라는 것이 있었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이런 경향 속에서 존 릴번, 수평파의 지도자죠. 존 릴번의 별명이 이제 자유인으로 태어난 존이에요. 자유인으로 태어난 존. 근데 보시면 존 릴번이 주장하는 게 뭐냐? 현재 의회를 없애자. 이 당시 의회는 귀족과 귀족에 준하는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만의 의회였거든요. 없앤다. 그리고 인구에 상관한 선거구를 만들자. 군주정과 상원을 없애자. 상원은 귀족들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입법부도 변경할 수 없는 기본법을 제정하자. 종교적 자유를 확립하자. 모든 존재는 법 앞에서 평등하다. 2년마다 선출한 의회에 모든 권력을 부여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인민에게 투표할 권리를 줘야 된다. 이게 이제 존 릴번이 주도했었던 인민협정이라는 주장이에요. 자, 이 주장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과 똑같죠. 그쵸? 이게 재밌는 거예요. 뭐냐면 청교도혁명이 1660년대 때 17세기 때거든요. 이렇게 하면 감이 안 오죠. 영조 대항 때 영국에서 청교도혁명이 일어났고 청교도혁명의 이상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 이상체제, 가장 좋은 체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영국이 다 이루었다 이런 얘기는 아니겠지만 여기서 하나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 17세기 때 영국의 시민혁명이라는 것은 17세기 때 영국의 시민혁명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어떤 사회적 변화 그리고 17세기 때 영국 사회를 변혁시키려고 했었던 영국인들의 어떤 의지와 상상력과 창의력이라는 게 현재 세계인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들.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역사는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런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 좀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사실은 제임스 2세 때 무너지려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명예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현재는 입헌군주제, 그리고 뭐라고 할 수 있죠? 의원내각제 형태의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었다라는 걸로 봐두시면 좋아요.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죠. 여기까지 얼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그 뒤를 이어서 프랑스 대혁명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들을 또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 좀 이따 만나요. 네.